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동의를 받아 머그샷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신림동 등산로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신상 공개에는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강법 그 8조 2의 그 네 가지 요건에 이제 부합이 되어야 공개가 가능한데요. 그 이번 신상 공개 그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도 이 네 가지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피해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그 같은 공적인 요소를 고려를 했다. 그리고 무죄 추정에 그 반하지 않을 만큼의 그 증거도 그 뚜렷하다.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보통 그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 그래서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격적으로 얼굴 등 머그샷 등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그샷이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냥 공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초상권 또는 이제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알려지게 되면 인격적인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그 보장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일정한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그 법에 또 근거해서 수사 내부 규칙 등의 그 기초를 담아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최윤정 같은 경우는 이 머그샷 자체의 공개에 뭐 적극적인 뭐 동의를 한 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지금까지 사실상 그 머그샷을 동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좀 그 전에 이모 씨라고 하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네. 얼굴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머그샷에 대한.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머그샷 공개에 대한 동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을 가져본 한 대목입니다. 네. 제가 그 생각하는 경우는 뭐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가설은 그 이 최윤정이 이른바 그 사회적 생활을 거의 안 하고 네. 이를테면 PC방에서 거의 매일 보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 압박감,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적다 보니까 이러한 그 체면에 대한 손상 또는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각성 수준이 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동의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 하나를 세워볼 수 있는 반면 또 두 번째 가설은 좀 정반대인 가설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윤정 자체는 범행 동기도 부인하고 성폭행에 있어서의 미수만 주장하고 우발성을 또 계속 강조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 죄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얼굴이 알려지는 것 또는 얼굴을 통해서 뭐 체면이 손상되는 것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뭐 논리의 일관성을 혹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머그샷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은 아닌가 뭐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설적 측면을 설명해 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부검이 1차 소견이 나왔는데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나는 고의가 없었다, 죽이려는 고의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증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이 결정적인 그 행위 자체가 이른바 그 너클을 사용한 세부치 너클, 세부트를 사용한 이 이마 부분에 대한 이 공격 행위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결정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 흉기, 그 금속으로 된 흉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번에 그 결정적인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부 압박 질식사, 쉽게 얘기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조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목을 조름으로써 상대방의 그 생명권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확정적 고의다. 즉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이건 분명히 그 살해의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도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밝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그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PC나 뭐 휴대폰 등에 어떠한 단어를 검색을 했느냐 했더니 급소 또 뭐 살인 뭐 이런 것을 분명히 검색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본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 역시 계획성이 농후한 확정적 고의의 중요한 방증 자료가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했을 때 거부했잖아요.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 혹시 혐의 대상에서 뭐 제거를 시켜준다든가 또 결정적인 증거 능력의 역할을 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이제 그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조사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체포됐을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에 본인 경찰의 그 진술에 대해서 나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검 결과에 의하면 네. 목조르는 행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 탐지기의 그 대상이 될 만한 것이죠. 아하.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 자체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강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의성의 기초에서만 거짓말 탐지기가 실시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흉악 범죄가 좀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난달 21일 날 이제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들은 계속해서 살해 의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해요. 네,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얼굴을 그 감싸고 네. 그 핵심적인 오늘 그 상황은 공소 사실 그러니까 행위의 모습, 그 피해자의 수 여러 가지 사실들은 다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잠깐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부인을 하는 것은 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는 거죠.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살해를 하려고 하는 또는 살해를 시도했던 착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더 보강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지금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하.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를 무엇인가 그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일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지금 전략을 피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뭐 심신 미약까지 예상을 해서 상당한 이제 그 감형을 생각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오늘 첫 번째 재판의 내용이 요약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공소장에는 남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성을 향한 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남성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남성이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특정적인 어쨌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열등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마 공소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뭐 열등감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남성을 표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내가 현재 일정한 불안,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일정한 방어 행위, 일정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그런 그 행격이었지 전혀 뭐 열등감 때문에 또 나와 비슷한 또래에 대한 공격 행위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죠. 이 역시 무슨 얘기냐? 그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행위라고 하는 계획 자체, 고의 자체가 없었다. 네. 결국은 망상적 사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강조점으로 뭐 변호 전략을 지금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한 이런 변호 전략 두 개는 내가 받을 형량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 당시에 심신미약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치시변별 능력 자체가 상당히 그 부족한 그런 행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변호 측 입장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된 뭐 정신 감정 결과라든가 또 정신과 의사가 감정 증인으로서 뭐 감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령 일정한 뭐 정신적 문제와 미비와 미약점이 그 감정 결과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내용에
반드시 판사가 꼭 기속되는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뒤 상황을 판단해서 네. 이제 그 판사가 그 판정을 하겠죠. 다만 이제 과거에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자기의 지인을 살해했을 때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면 이 하나의 그 사례인데요. 예. 나는 그 지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고 그 지인 뒤에 있는 귀신이 있어갖고 귀신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정 부분 감형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도양단식으로 매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행위 능력, 네. 그다음에 책임 능력에 있어서의 여부, 시시변별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그 판사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위의 그 양태를 그 보게 되면 자신의 일정한 의사 표현도 정확히 할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르기까지의 이를테면 흉기도 미리 구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택시도 타고, 네. 그다음 이 지역이 과거 자신이 일정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또 특정적인 표적을 삼고. 그렇다고 본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끼칠까에 대한 이성적 능력, 뭐 이런 것은 다 엄연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보니까 이제 이 사안이 좀 중대하다, 사회적 파장도 좀 고려해서 피해자들의 유족과 직간접 피해자들 증인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의 유족과 가해자가 직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뭐 중간에 가림막 같은 거 예전에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재판장의 일정한 뭐 재량적 그 판단에 의해서 네. 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일정한 그 진술을 그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드시 뭐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유사한 그 사례에서 혹시 뭐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든가 네. 특히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또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담이 됐을 때 가림막을 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증인으로서 뭐 진술을 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재판장이 판단할 뭐 이런 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일정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양태들 더군다나 목격자의 그 증언과 또 자백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유죄 확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증인의 일정한 역할을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고육지책으로 소위 말해서 그 치안 보조 인력, 이미 의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뭐 이해 아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됐을 때 사실은 군 의무를 대신하는 20대 뭐 청년에 불과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아주 그 중요한 치안 업무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직업 경찰관으로서 네. 전문 훈련과 교육을 받고 사명감을 갖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그 직업 경찰관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그 생각을 해야지. 네. 지금 소위 말해서 20대 그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그 치안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과 이해와 시민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품위 양식이라든가 이거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국격에 비추어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저출산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 국방부 차원에서 결국 그 장병 인력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의무 경찰 제도가 이게 폐지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장병 인력 자체가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네. 뭐 그런 그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는 직업 경찰관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그 필요한 것이지. 네. 지금 그 임시 방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치안 보조 인력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지 않나 이런 네. 생각 많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종신제 자체 그 자체로만 사실은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 사형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97년부터 사실상
사형 없죠. 폐지국이 네.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에 준하는 일정한 형벌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무기징역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사실 가석방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인가 형벌의 유화력이라든가 보복범죄의 우려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정합성 면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끔찍한 흉악범을 교정시설에 장기간 가둬두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편안하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극장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기대가 있는 것인데 즉 사전에 무엇을 하는 것과는 이제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다른 법하고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삼진 아웃제입니다. 네. 즉 미국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삼진 아웃이니까 처음에 절도, 그다음에 두 번째 절도, 그다음에 세 번째 강도의 유죄가 낮다라고 하면 네. 이와 같은 경우에 삼진 아웃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범죄의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는 일정한 범죄의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전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금하는 수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도소를 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인프라에 관한 것까지 함께 언급을 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자체도 해소가 됐을 텐데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 사안과는 동떨어진 그런 제도를 과거에도 논의됐던 제도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과연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안보만큼 중요한 국가의 어젠다로 삼고 있는 것인지, 예. 즉 안보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반면 치안에 관한 것은 과거 패러다임에 국한된 얘기와 정책만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의경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인해 전술식 네. 많은 인력을 이렇게 풀어서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들이 알아서 겁을 먹고 범죄를 하지 않겠지. 이런 이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범죄 토양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치안 문제를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어젠다로 좀 삼아서 심층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단기적인 방안, 중장기적인 방안 등을 좀 빠짐없이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대전에서 신협 강도 사건 많이들 보셨을 텐데 CCTV에 헬멧 쓰고 다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 이게 경찰이 250명이나 투입이 됐는데 왜 못 잡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은행 강도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이제 필요한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근데 가장 계획을 많이 세우는 범죄가 은행 강도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보통의 은행 강도 수준을 넘어서서 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생체적 정보를 전혀 노출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더운 여름에 겨울용 파카, 또 헬멧, 장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총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해서 위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왔던 소화기 분말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걸 또 다시 수거하고 가고 이른바 뺑뺑이 수법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2대에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요. 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시간까지 정해놓고 아예 베트남에 가는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이 용의자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일정한 도박 등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3,90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을 강취해서 본인의 부채도 탕감하고 아예 필리핀이나 또는 베트남 등에서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한 것이 아닌가. 유학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뛰는 강도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냥 걷는 그런 수준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한계점이 이번 사정에 노정됐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가 있는 상태면 인터폴 공조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 뭐 베트남으로 일단 갔는데 베트남에서 혹시 필리핀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와 같은 경우에 현재 그 필리핀에 그 코리안 데스크 등이 또 있으니까 필리핀과 그 사법 공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사의 그 초점은 빨리 이 사람의 그 위치를 그 파악해서 그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형사사법의 협조 공조를 통해서 검거해서 빨리 소환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